토크로 전하는 뉴스 정다운의 뉴스 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 중인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직전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거액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아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출제가 배제됐습니다. 6월 모평에 비해 국어는 어렵게, 수학은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방송은 CBS 레인보우와 유튜브 노커 채널에서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본방송 이후 유튜브에서는 권영철 기자의 Y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대학교 6년 연속 졸업생 2,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4호선에서 만나요. 학생이 행복한 대학 경북대학교.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중인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직전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거액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배임 등의 혐의로 김만배 씨를 다시 압수수색했는데요. 신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었지만 오늘은 무산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 배임 증제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씨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조우영 씨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장동 사건 초기인 2021년 9월 이뤄졌지만 뉴스타파는 6개월이 지난 작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가 보도된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천만 원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이 집필한 책값을 김 씨가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오늘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일단 무산됐습니다. 한편 구속기한이 내일로 끝나는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문에서 김 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부당한 장기 구금이라고 맞섰습니다. CBS 뉴스 김태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했다. 정부 여당은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까지 규정했는데요. 아직 이 사실관계도 좀 혼재가 돼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을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회였었는데 네. 김만배 씨를 그러면 2021년 9월 15일에 공식 인터뷰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예. 지금 수사 대상이고 압수수색 중이고 그래서 못했는데 뉴스타파 쪽에 확인한 건데 정식 인터뷰가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몰래 녹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몰래 녹음이요. 예, 녹음 전체 분량이 한 72분쯤 되는데요. 그 녹음 파일에는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소리 또는 두 사람의 대화 도중에 김만배 씨에게 걸려온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대화 내용도 대장동 관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적 대화가 많다 그러고요. 내일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좀 많이 드러나겠죠. 이게 둘이서 짜고 녹음한 건지 뭐 네. 실제로 일방적으로 몰래 녹음한 건지는 내일 전문을 보면 좀 정황을 알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신앙림 씨의 신분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보직인 건가요, 이게? 뉴스타파에 문의했더니 신앙림 씨는 뉴스타파의 임직원이 아니라 정책의 혼맥 전문가로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자료와 지식을 제공하는 용역 관계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기자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8일 그러니까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를 했고 이틀 뒤인 3월 8일자에 3월 6일 보도를 했고 3월 8일자에 김만배와 조선일보 화천대유로 간 전직 조선 기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또 업로드를 했어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취재하는 기자도 아닌데 네. 6개월이나 지나서 김만배 씨와 만난 이후에 6개월이나 지나서 이 사실을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신앙님 이제 전문위원의 얘기는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대화 내용 보도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대화를 녹음했지만은 별 신경을 안 쓰다가 대장동 문제가 점점 커지고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2월 25일 후보 간 토론을 지켜보면서 제보를 결심했다. 네. 그래서 3월 4일 뉴스타파에다 제보를 제보를 했고 하고. 뉴스타파는 확인 절차를 거쳐서 3월 6일 보도하게 된 거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럼 사전에 네. 신학님 씨가 어쨌든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식으로 이제 연관을 맺고 있었으니까 네. 김만배 씨를 뭐 만나러 간다거나 만난 이후에 내가 만나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이런 거를 공유를 했다고 하던가요? 뉴스타파에서는 공유한 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공유한 바가 없다. 네. 자, 이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지금 정부에서 규정을 했는데 네. 그 의혹의 핵심은 이런 허위 내용을 말하기까지 민주당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재가 이제 됐나요? 그게 이제 여당이나 뭐 이 대통령실에서 제기하는 건데 네. 신앙임 씨 전문위원이 2018년 5월부터 2022년 말까지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의 교감 여부는 이제 신앙임 씨가 어떻게 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뉴스타파에서는 대선 사흘 전이었지만은 어떤 언론사가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보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국민에 대한 배임 아니겠냐. 다만 체크에 소홀했을 뿐이다. 소홀한 것도 보면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음. 질문을 보냈는데 답을 못 받았을 따름인 거지. 정말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면은 사전 투표 이전에 보도하지 않았겠느냐. 아, 사전 투표 직전에 했어야 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고 3월 6일에 그러니까 했다. 기획 인터뷰였다면은 처음부터 의도해서 예. 그 사전 투표를 2주 전에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때 공개를 해야 투표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거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사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비실명으로 성명을 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성명을 비실명으로 내는 거는 기자생활 그러게요. 35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성명에 김만배 신앙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6개월 전에 김만배 씨는 자신이 구속될 걸 알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신앙님 씨와 기획 인터뷰를 했다. 김만배 씨가 그렇게 예측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제가 취재해 보니까 9월 15일은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 초기였지 않습니까? 예, 예. 첫 보도가 8월 31일 경기 경제신문사 한 거고요. 네, 칼럼으로 나왔죠. 9월 10일 날 주간조선이 그 보도를 받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이후로 이제 그 중앙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중앙 언론들이 쭉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뉴스타파는 3월 8일자 보도의 내용 보면은 이런 보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충분히 답을 할 내용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님 씨가 이제 1억 예. 5천만 원에 부가세 포함하면 1억 6,5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명목이라고 하던가요? 신앙님 씨와 김만배 씨의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신앙님 씨는 책값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냥 그저 책값 발간되지 않은 책값을 받았다. 발간되지 않았고 재벌과 족벌 언론의 혼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자기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네. 김만배 씨는 판권을 조건으로 준 거다. 다만 계약서 같은 건 없는 거죠. 계약서는 없다 그러고요. 어제 어. 그 김만배 씨를 면회한 변호인 측에 따르면은 이건 자기는 판권을 산 대가로 준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냥 책을 샀다고 해도 5천만 원 너무 과한 돈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좀 과하긴 한데 네. 판권이라면은 법조인들도 충분히 판권이라면 이해가 갈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님 씨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다.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그런 답변을 했고요. 조금 전에 오후에 보도자료를 방통위에서 냈는데 가짜 뉴스 건절 TF를 공식화하겠다. 예. 지금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에 따라서 문체부 소관이거든요. 방통위가 관여할 수가 없고 또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방송 심의 대상도 아니어서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큰 소리는 쳤지만은 현 제도로서는
뉴스타파를 어떻게 뭐 퇴출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방송 이후에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다운 뉴스 정다운의 뉴스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기 거래를 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미연 기자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2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EF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공식 확인을 거부했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준비 중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해마다 EF 행사를 동아시아 지역 국가 정상들을 만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12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위해 정상급 외교 접촉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북한에 대한 여론에 이롭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백악관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제공과 관련한 궁극적인 결정권자라면서 북한을 단념시킬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양국의 모두 이익이라며 북러 정상회담 실현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 등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석상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핵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보다 큰 틀의 대아세안 전략은 한미일 협의체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자카르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간토 학살 추도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의 비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죠. 시민사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인연몰이에 나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영욱 기자입니다.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행사 참여 반국가적 행위로 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간토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손 놓은 채 추도 행사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철진한 색깔로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일본 시민들과 동포들이 함께 한 곳에 헌화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식민지 역사를 분단의 굴레로 취급하는 극우 언론 윤석열 정부 반성에 마땅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일을 문제 삼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진위는 이번 추도식은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일본 시민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추모비에 헌화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부터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는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모평에 비해서 국어는 어렵게, 수학은 쉽게 출제됐지만 영어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게는 올해 11월 치러질 수학능력시험의 향방을 탐색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즉 초고난도 문항 수능 출제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6월 모의평가는 가늠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입시업계는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어 영역은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 지난해 수능이나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입니다.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이나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쉬워졌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입니다. 수학에서조차도 그 일치하는 정도의 문제까지 출연한 것으로 봤을 때는 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각도로 시도되었고 EBS의 어떤 그 수단을 굉장히 많이 동원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상위권 변별력은 확보했지만 최상위권 변별력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어의 경우 출제 난이도에 대한 분석이 엇갈립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수학과 한국사, 탐구 영역은 50%를 유지했고 국어는 51.1, 영어는 53.3%를 기록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 올해 택시 요금은 20%, 버스 요금은 10%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죠. 특히 택시 요금은 25년 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라고 합니다. 손경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20.19로 1년 전보다 19.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0%대에서 1.5%로 오른 뒤 올 들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8개월 만에 상승률 20%에 육박한 겁니다. 25년 전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 1월 21.0%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충북 택시의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택시 요금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과 더불어 시내 시외버스 요금도 10% 안팎 올랐습니다. 지난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각각 8.1%, 10.2% 인상됐습니다. 이같이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해 2021년 10월 6.1% 인상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손경식입니다. 오늘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탕화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자원을 덜 쓰고 또 다시 쓰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현장에서 이런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방송에서는 사전 인터뷰 내용을 축약해서 들려드리고요. 전체 영상은 유튜브 노컷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서 한국환경공단의 안병욱 이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4대 강포를 다시 이제 존속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댐도 다시 증설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후 변화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걸 추진하는데 좀 타당성이 생기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 파괴와의 어떤 절충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건지 이사장님 생각도 좀 궁금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하천 주변 지역을
다시 복원하고 하천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그 땅을 다시 하천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런 긴 호흡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보다시피 뭐 작년 올해 이어서 그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구조물적인 대책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없이 지금 당장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이 홍수 피해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거나 혹은 제방이 무너져서 하천물이 이제 그 하천 주변의 도시로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도시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거기 빠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 하수도를 포함해서 도시 인프라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그 관로를 키운다거나 네네. 빗물 펌프를 설치하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그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성과를 보면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우리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한 곳이 173곳이 있습니다. 173곳. 예. 근데 그 중에 51군데에 대해서 대책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 51군데는 작년 올해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 좀 빨리 더 진행해야겠네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도 이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필요한 정책, 빨리 이제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정책이 탈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EU나 이제 다른 국가들 선도적으로 하는 곳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약하다라고 이제 시민단체들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까지 좀 깎이다 보니까 내년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정책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정책이 뭐 다른 뭐 EU라든가 유럽연합의 국가들보다 정책 틀을 갖고 보면은 약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작년 10월에 그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도 마련을 했고 또 작년 12월에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이제 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법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 법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큰 틀은 이게 잘 마련해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각각의 정책을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책 목표가 좀 낮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EU 같은 경우는 30% 이상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30%까지는 돼 있어서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돼 있는데 이제 부족한 것은 이제 재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원료를 갖고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근데 EU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075원 정도인데 우리는 75원에서 150원이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0배 작은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한 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수용성을 좀 높여 나가면 수용성을 높이려면은 그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과학적인 기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하려면은 이게 왜 요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평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또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이제 부가금을 조금 더 높여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대책에서 조금 더 부가금 세게 매겨라, 수요자 반응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강한 대책을 써달라라고 주문하면 동시에 이 플라스틱 다루는 업체들, 폐기물 다루는 업체들 다 중소기업인데 여기 쳐내면은 민생 죽어요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조율하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둘 다 중요한 가치인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인력도 없고 뭐 이게 재정적인 어떤 기반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좀 그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도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제만이 아니라 그 규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규모는 일반 가구의 34%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여성 임금 근로자 중에 저임금 근로자는 22.8%로 남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인 11.8%의 2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네, 다시 여름으로 되돌아간 듯 연일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더 웃돌았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북동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 시간대에는 공기가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전주 19도, 대전 대구 18도, 원주 1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서울 31도, 춘천, 청주 30도, 부산 28도의 분포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무척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까지 서울과 경기 서부를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 동해안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으로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호남과 충북,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여러모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돈을 받고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그것도 대선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또 정부가 이 사안을 빌미로 언론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허위 보도 의혹을 둘러싼 쟁점들 잠시 후 권영철 대기자와 유튜브 노커 채널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노커 채널로 넘어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CBS 안녕하세요. 오늘 권영철 대기자의 Y뉴스에서는 김만배 씨 그리고 신앙림 씨 사이에 허위 보도 의혹, 대선 직전에 있었던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이런 의혹이 나와서 좀 같은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착잡하고 또 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수준이고요. 예. 아니, 다만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중에 새롭게 나온 사실은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1억 5천만 원 그 부가세까지 1억 6,500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나머지는 다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짚고 가볼게요. 뉴스타파 보도 내용 저희가 좀 클립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그것부터 잠깐 보고 가실게요.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주목되는 발언이 있는데 예. 사건이 없어졌어.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윤석열은 이제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인데 그냥 사건이 봐줬다는 건.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주임 검사를 거쳤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된 거죠. 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입건이 됐어요. 예. 그게 그 뒷돈 커미션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입건이 돼서 대검 중수부가 기자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환을 조사를 하는데 그럼 조영이가 다급하니까 김만배한테 SOS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고 네.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은 특수관계라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예,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중수이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했더니 입건되지 않는 불입건 조치를 해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인 거죠. 김만배 씨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래요. 그 이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이고 윤석열 아래에는 그다음에 불입건 됐다는 사실이. 예, 박모 검사가 연구관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 조영이가 10억 3천 받은 사실은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에서 드러나서 알선수재로 구속이 돼서 유죄가 확정이 돼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대검 중수부는 입건조차 안 했던 게 이게 팩트인 거거든요. 지금 이 대목을 가져오신 이유는 예. 이 지금 허위 보도 의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줬다. 아니다. 그거 다른 박모 검사가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보도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져오신 그게 거죠. 이제 그 전에 그 대선 전에 보도가 될 때 김만배가 조영한테 커피만 한 잔 하고 와라. 라고 갔더니 조영이가 이제 커피 한 잔 주더라. 네. 그리고 뭐 잘 대해줬다.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도되기 이전이라도 이미 요 팩트에서 본질은 뭐냐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장동 사건의 종잣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렇죠. 빌린 돈 이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잡았다면 조영 씨가 입건이 되고 유죄가 됐더라면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에 대출해준 것도 환수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대장동 사업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질인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냐 하면은 커피를 타준 게 누구냐? 윤석열 중수과장이 아니다. 당시에 박모 검사가 한 건데 왜 그걸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걸 허위 보도로 몰아가고 정부가 이 허위 보도에 대해서 전체 언론사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근데 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뒷담이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예. 사실 대검 중수이과장 이러면은 그냥 과장이니까 별것 아닌 걸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검 중수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데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잡아놓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도 구속하는 데가 대검 중수부였잖아요. 이런 막강한 데의 중수이과장이 아무나 안 만납니다. 심지어 이런 브로커 오는 걸 중수이과장이 직접 만나겠어요. 그래서 어제 근데 박영수 검사의 영향으로 윤석열 주임 검사 당시 중수이과장이 조우영 씨를 불입건 처리했다. 네. 이런 인과관계를 지금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불입건된 건 확실하고 그냥 불입건 됐다. 주임 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니까 그럼 중수이과장이 불입건한 거죠. 변호인은 박영수. 그렇죠. 그거는 사실관계고 그리고 조영은 4년 뒤에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이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됐고 예. 그럼 그 당시에 그게 진술을 확보해서 계좌 추적까지 했었는데 왜 입건조차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는 거죠. 나는 조영 만난 적 없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중수이과장이 브로커를 만나겠어요? 잘 안 만났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이거를 놓치고 사람들이 그럼 커피 타준 사람은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아니라 박모 검사인데 왜 윤석열이 해준 것처럼 김만배가 거짓말을 했냐. 그게 이미 6개월 전에 하면서 그러면은 6개월 뒤를 내다보고 기획 인터뷰를 했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질을 잘 꿰뚫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걸 계기로 인해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또 뭐 뉴스타파를 네이버에서 퇴출시키는 게 어떠냐는 여당 질문을 하니까 제도가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들고 나오면서
현 제도상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거든요. 인터넷 언론은 문체부 소관이에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권한이 없죠. 없어요. 네. 방송이라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할 텐데 이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목소리는 크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고 외쳤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늘 보도자료가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건절 TF 공식화 이렇게 나왔거든요. TF를 만들어서 입법하겠다는 건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지고 있는데 입법이 안 되잖아요. 거의 뭐 또 난타전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되면. 결국은 정치적 이슈로 삼는 건데 문제는 네. 하나 더 짚어봐야 할 핵심이 뭐냐면은 이 문제가 그 허위 인터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뭐가 사라졌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가 관심이 싹 멀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가 착도 물러서고 있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비하자면은 저 부도덕성을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 내에서 뭉쳐버리면은 공격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지금 단식 벌써 6일차 들어가고 이러면은 벌써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공격하기가 안 쉽고 아무래도 좀 내부 결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판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가장 좀 본질을 보셔라.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 허위 인터뷰라는 의혹,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기획성이다 이렇게 가려면은 금만배 씨와 신학님 씨 당연히 공모를 했어야 되고, 네. 거기에 뉴스타파까지 6개월 후에 이제 대선 직전에 보도하는 것에 공모를 했어야 되고, 이미 계획이 잡혀 있어야죠. 계획이 잡혀 있었어야 되고, 여기에 민주당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후로 나오는 거고. 예. 배후로.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뉴스타파는 몰랐다는 입장을 일단 냈고요. 제보를 받은 게 3월 4일. 3월 4일이니까 예. 만났을 당시 6개월 전에 만났을 당시 그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게 뉴스타파 측의 입장인 거고. 이게 이제 신학님 씨가 이제 저 당시에 3월 6일 보도하고 3월 8일자 보도의 후속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예. 그 녹음을 한 시기로부터는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네. 9월 15일 날 인터뷰 아닌지 녹음인지 했는데 네네. 이미 그때가 보도 초기잖아요. 대장동 네네네. 의혹이 제기되는 초기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이름도 안 나올 때고 윤석열 주임검사 조의영 뭐 박영수 특검 아무도 안 나올 때예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왜 찾아갔다고 합니까? 신학님 씨는? 김만배 씨가 한국일보 계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신학님 씨는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는 거죠. 관계 아는 관계고 편한 관계다. 그래서 내가 그쪽 변호인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첫 보도가 막 나오면서 이제 김만배 본인은 알 거잖아요. 대장동 나오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언론인들, 언론계 선배들, 선후배 동료들, 그리고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도 잇따라 만났다고 그래요. 그때 많이 만날 때래 그래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수습을- 대응하면 좋겠는지, 수습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자문도 다닐 구하고 때였다. 이러기 위해서 자주 만났던 시기라 그러고.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것이 이제 네. 신학님 씨는 당시 이제 직책이 사실 네. 정식 기자 아니었고. 근데 이제 이미 저 미디어오늘 대표를 끝으로 이미 기자직은 떠난 언론 현업은 떠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만나서 굳이 녹음까지 했을까가 사실 좀 의문이긴 두 했거든요. 사람의 친분이 있었고 아마 그 사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5시부터 뉴스타파에서 공개를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보면은 이제 그 녹취록 전문 72분에 따르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예. 언론인 출신이고 뭐 그러면은 관심은 가는 문제잖아요. 지금 누군지 또 자기 아는 사람, 저거 김만배가 관련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나서 뭐 만나서 얘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녹음은 했는데 그 뒤에 뭐 구속되고 뭐 하고 하니까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잊고 있다가 뭐 2월 25일 후보 간 토론회를 보면서 네. 제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본인에게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오후부터 아마 수회에 걸쳐 문자도 보내고 통화 시도를 했는데 신학님 전 위원장의 가족들과 통화는 2번 했는데 네네. 직접 통화는 못했어요. 오늘도 뭐 소환한다 만다 이런 얘기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전화기는 이미 압수 당한 상태잖아요. 옛날 번호는. 그래서 아마 그 가족 전화를 대신 썼는데 통화를 계속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획이려면 네. 이 사건이 정말 기획이려면 어쨌든 그 내일 녹취록 전문을 들어봤을 때 두 사람이 짜고 대화한 것 같은 낌새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네. 이
1억 5천을 준 게 신앙림 씨는 그 책이 발간된 것도 아니고 족벌 언론과 재벌가의 혼맥, 사실 정보를 많은 사람들 모르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김만배 씨 변호인 쪽에서는 판권을 돈 주고 산 거다. 네네. 판권이라고 얘기하니까 변호사들은 판권이면 얘기가 되는데 책 3권 값을 한 건당 5천만 원씩은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건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김만배 씨랑 만나고 나서 5일 후에 그렇게 거액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직 언론인이시고 또 노조위원장까지 하셨었는데 전국 언론 노조위원장 네. 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이 본인한테 그렇게 거액을 줄 때는 당연히 상식선에서 사실 좀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당시는 그러니까 김만배인 줄 알았지만 김만배가 직접 이 정도 내용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당연하고요. 그 한겨레의 성모 기자 얼마 전에 예. 이제 나왔었던 그런 것에서도 보면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시고 실망하실 사건인 건 맞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뉴스타파와 인터뷰하기 전에 이 사실을 계약한 사실,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고 뉴스타파에서는 기사에 영상에는 이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기사 내용에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타파 입장에서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한테 한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제보를 했다면 보도를 했을지, 보도 여부를 좀 더 아무도 고민했겠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무리 책값이라는 명목이고 판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그렇다면은 점에서는 비난의 소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그리고 하는데 이게 보도 시점이 대선 3일 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드는 건 사실이고, 누구나 들어볼 때 대선 3일 전이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 비난의 소지는 이제 명확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만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반대로 네. 이 지금 제가 한겨레 이제 성모 기자 그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한 9억 받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꽤 지금 올 초에 터졌잖아요. 네. 그때 이미 언론인 계좌를 다 검찰에서 들여다봤을 거고, 사실 이 신앙림 씨 돈도 아마 계좌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건은 왜 지금 보도가 되고 나오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그게 아마 김만배 씨 진술이 1억 5천이 왜 갔나 아마 질문을 했다면은 판권이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현직 언론인도 아니고 그래서 좀 묵혀놨다가 이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결국 방송사들 문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 들어서 작년에 하지 않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하고 KBS 이사장, 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 줄줄이 해임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과정에 공영방송에서 뭔가 재갈을 물릴 사안, 뉴스타파도 타겟이지만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KBS, JTBC 등등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참 매우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보니까 좀 더 의도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의도된 행동은 아닌지, 사실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제대로 밝혀내서 거기에 맞게 처분하면 되는 건데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이게 기획 인터뷰고 허위 인터뷰고 국기문란이고 뭐 어떻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겠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비실명 성명으로.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건 결국 주권자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질은 이건데 네. 여기서 물론 이쪽이 또 잘못이 빌미가 있잖아요. 1억 5천이라는 그금을 받고 나는 당연한 책 대가다고 주장을 하지만 누가 봐도 과하죠. 과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뉴스타파가 먼저 어제 사과문을 냈잖아요. 낸 이유는 아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혹은 이제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그런 절친한 어떤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고 캐묻고 신앙림 씨마저 김만배 씨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명확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대목이, 근데 그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네네. 제대로 했더라면은 대장동 사업은 불발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따져놓고 보면은 뉴스타파 보도로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뉴스타파의 당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1억 6,500이 갔다는 계좌로 간 거니까 그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으면서 묵혀놨다가 갑자기 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김만배 씨가 내일 구속 만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터지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 이재명 단식 문제, 교사들의 교권 회복 움직임 이런 게 다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이것만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거꾸로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 사안 이해하시는데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권영철 대기자의 와이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